얘들아, 내가 간단한 암산 문제 하나 내줄게. 한번 풀어봐. 그래. 야, 늦게 푸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오기다. 그래, 문제 내봐. 그럼 잘 들어봐.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여기서 변수값 2는 1이다. 응? 정답은? 야, 변수가 언제 나왔어? 8! 정답! 뭐야, 4를 4번 곱하는 거 아니었어? 야, 변수가 1이래잖아. 아, 그러니까 변수가 언제 나왔냐니까? 문제 이상해. 뭐가 이상해? 완전 쉬운데? 이건 산수잖아, 산수. 헐. 야, 다시 불러봐, 그럼. 알았어. 잘 들어봐.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여기서 2는 1이다. 256. 야, 뭘 얼마나 곱했길래 그렇게 큰 수가 나와. 여기서 숫자가 2랑 1밖에 없는데. 아니, 네가 분명히 2의 2승 곱하기 2의 야야, 2승 곱하기. 빨리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 여러분은 문제 잘 푸셨나요? 엄청 간단한 문제인데 왜 한쪽은 쉽게 풀고 한쪽은 헤매고 있을까요? 숫자 2와 알파벳 2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분이 되나요?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요. 선생님. 네, 아주 재미있는 예네요. 자, 그러면 그 얘들을 질문둥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방언에 따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에는 방언에 따라서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소리가 몇 개인가 이것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의문체계라고 했는데 방언마다 똑같은 의문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언에 따라서 의문체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음체계가 다른 방언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경상도죠. 경상도에서는 의와 어가 구분되지 않죠. 자, 다음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무슨 단어를 말하고 있는지요.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 단어를 듣고 이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뭐라고 발음을 하셨는지. 김건수 씨, 김건수 씨. 은민규 씨, 은민규 씨. 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적으셨어요? 사실 이분은요, 한 번은 김근수라고 말한 거고요. 한 번은 김건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또 한 번은 은민규, 또 두 번째는 엄민규 이렇게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방언에는 의하고 어가 구분되지 않아요. 두 소리가 하나로 통합돼서 의와 어의 중간 소리로 있어요. 자, 그런 방언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서울 사람들의 의와 어가 사실은 구분되지 않겠죠. 이렇게 모음 체계가 다른 방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머릿속의 소리가 모음이 실제적으로는 7개라고 했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6개의 모음을 가지고 발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언적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자음 체계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또 한번 들어보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살입니다. 살입니다. 3입니다. 3입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분은요, 살, 그리고 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살, 한 번은 쌀. 그리고 한 번은 삼, 한 번은 쌈.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똑같이 들리죠? 서울 사람들에게 구분돼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경상도 사람들에게는요, 스와 스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대구 사람인데 대구의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스와 스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고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준어 영향으로 스와 스를 아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50대 이상의 화자들을 보면 거의 구분해서 발음하지 못한답니다. 이렇게 방언에 따라서 자음 체계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서울말과 그 경상도말 서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자음 체계나 모음 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방언적 차이가 생기는 것보다는요, 운율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방언이 달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서울말처럼 하지만 뭔가 높낮이 패턴이 다르다 해가지고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운율적 차이입니다. 방언에 따른. 자, 그러면 운율적 차이라는 건 뭘까요? 운율이라는 것은요, 높이, 길이,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쉼, 이런 요소들이에요. 단어를 구분할 때 이런 요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문장을 구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단어의 차이를, 운율적 차이가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런 방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언이 있어서 방언적 차이가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단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가 많다. 가지가 많다. 네, 어때요? 이분은 가지를 두 가지의 음높이 패턴으로 말하고 있는 거를 이제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높게 가지를 발음하고 있고요. 한 번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형태로 가지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낮았다 높았다 하죠. 자, 이 방언에서는요. 이 경상도 대구 사람인데요. 이 대구말에서는요. 낮았다 높아지는 가지인지 높았다 높은 가지인지 높고 높은 가지인지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서울말은 어때요? 둘 다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높이가 달라지면서 단어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방언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길이에 따른 요소예요. 길이를 길게 하느냐, 단어의 길이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그런 방언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방언도 있어요. 자, 사실은 그 서울 방언도요.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그 어떤 단어는 길게 말하고 어떤 단어는 짧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보는 눈은 짧은 건가요? 긴 건가요? 그렇죠. 짧은 거죠. 자, 내리는 눈은요? 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눈은 눈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보는 눈은 눈이라고 발음해라. 이렇게 표준 발음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거의 길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눈도 눈이라고 하고요. 보는 눈도 눈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길이 차이를 단어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대구 사람들은 지금도 길이 차이를 가지고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자, 길이 차이에 의해서 단어를 구분해내요. 그래서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말은 말 이렇게 길게 말하고요. 타는 말은요. 말 이렇게 짧게 얘기해요. 자, 경상도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는 말과 타는 말이 길이에 의해서도 구분이 된답니다. 자, 한번 진짜 그런지 경상도 사람이 발화한 것을 들어볼까요? 말이 많다. 말이 많다. 네, 어때요? 대구 분은 하는 말과 하는 말을 굉장히 다르게 발음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길이 차이가 대구 방언에서는 훨씬 더 서울 사람들보다 더 길이 차이에 주목해서 발화하고 또 주목해서 듣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그 문제 푸는 에피소드, 거기서 경상도 사람들은 알파벳 2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2를 서로 다른 길이와 높이로 발음하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지고 오는 단어이지만 서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해서 서울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해서 그런 차이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동음이어가 되고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동음이어가 아닌 단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방언적 차이는 운율적 차이 중에서도 전체적인 억양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자, 가장 달라지는 부분, 방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억양의 차이이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미연이네 어머니는 영마이를 미워해요. 미영이네 어머니는 영만이를 미워해. 미연이네 어머니는 나영이를 미워하지. 미연이네 어머니는 나연이를 미워하니? 네, 어때요? 강원도 사람, 사실은 경상남도의 부산 사람, 그리고 목포 사람, 그리고 서울 사람이 발화한 비슷한 내용의 발화예요. 자, 들어보니까 소리의 높낮이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장에 실리는 소리의 높낮이 패턴은 억양이라고 하는데 이 억양의 패턴이 그 방언마다 달라져서 이렇게 방언적 차이가 생기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서울말은 끝만 올리면 돼.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들이 아주 재치 있게 경상도 말과 서울말의 특징들을 잘 포착해서 그런 코너를 한번 짠 적이 있었어요. 서울말은 끝만 올리면 돼.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말은 끝만 올리면 된다 해서 끝을 부자연스럽게 올리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연출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정말 서울말은 끝만 올리면 될까요? 또 왜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말이 끝이 올라간다는 인상을 그렇게 경상도 사람들은 받았을까요? 자,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음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밥 묻나? 뭐 묻노?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네, 어때요?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물어보는데도 끝을 올리지 않고 있죠. 문장의 끝이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가고 있어요. 자,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문을 말할 때도 끝을 올리지 않는답니다. 반면에 아까 들었던 서울 사람은 어땠죠? 밥 먹었니? 하고 끝을 올렸죠. 네,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그 의문문을 말할 때 문장의 끝을 올려서 의문문임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의문문에서도 끝을 올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의문문임을 표시합니다. 예, 사실은 어미를 바꿔주는 거죠. 사실 그렇게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그 억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미에 의해서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뭘까요? 자, 소리를 잘 들어보면 서울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면서 왜 끝이 올라가는 인상을 줬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미연이네 어머니는 나연이를 미워하니? 네, 어땠죠? 미영이는 나연이를 미워해요. 처럼 말토막의 끝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낮았다가 말토막이 올라갔다가 낮았다가 올라가는 거죠. 미영이는 자, 낮게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낮았다가 끝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서울말 말토막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에요. 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까 들었던 경남 사람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미영이네 어머니는 영만이를 미워해요. 자, 어때요? 경상남도 부산 사람인데요. 부산 사람들의 발음은 미영이네 이렇게 끝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토막에서 가장 높은 곳이 마지막이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였죠. 이런 차이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서울 사람들이 끝을 올린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경상도 사람들에게 서울 사람들은 끝이 올라가군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서울말의 그 운율 패턴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말의 음높이 패턴은요, 다음과 같아요. 말토막의 패턴이 있고요, 말마디의 패턴이 있어요. 말토막이라는 거는 이제 음운구라고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요. 말토막,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단위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마디는 억양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양구에는 억양이 실리는 그래서 이제 억양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선 말토막, 그러니까 음운구의 패턴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운구의 패턴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이런 패턴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높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하는 패턴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는 높고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실현이 되고 어떨 때는 낮고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걸까요? 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 소리예요. 말토막의 첫 번째 소리가 무엇인가? 음운구의 첫 번째 소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만약에 첫 번째 소리가 경음이거나 격음이거나 아니면 마찰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높게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그 나머지 소리인 경우, 그러니까 모음이거나 공명음이거나 평음인 경우, 이럴 때는 낮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미영이네 어머니는 이런 단어가,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하면 미영이네가 만약에 하나의 토막을 이루었다.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무라는 소리는 공명음이죠. 그러니까 낮게 시작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낮게 시작했다가 높게 갔다가 낮게 가고 높게 가는 패턴을 가지고 오겠죠. 자, 그러면 미영이네 이런 발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삼촌네는 이런 말이 있다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스라는 소리는 마찰음이죠. 평음이 마찰음이거나 경음이거나 격음일 때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높게 발음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높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하는 패턴으로 이제 말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삼촌네는 이것은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따따 따따. 그러니까 높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삼촌네는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삼촌네는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고 삼촌네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를 낮게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서울말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낮게 시작하는지 높게 시작하는지가 첫 번째 말토막의 첫 소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소리는 말토막의 마지막은 어때요? 늘 올라가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말토막의 마지막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앞에 봤듯이 서울말은 끝만 올리면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단위 말마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말마디는요, 말마디의 앞부분은 말토막으로 구성된 것과 똑같은 패턴을 가져요. 하지만 말마디의 끝에는요, 이 끝은 의문문이면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평서문이면 내려가고 이렇게 그 자체의 마지막 음절에서 뭔가 그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굴곡이 생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말토막, 말마디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억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문을 한다. 그러면 밥 먹어요? 이렇게 올리죠. 밥 먹어요? 이렇게 올리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평서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실까요? 밥 먹어요. 이렇게 내리죠. 내리느냐 올리느냐에 따라서 문법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서울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문문도 내리고 평서문도 내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의문문이냐 평서문이냐가 그 문법적인 의미가 억양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는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서울말은 문법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의문문이냐 평서문이냐 이러한 의미가 그 문장의 끝에 있는 억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말에는 올라가는 패턴, 내려가는 패턴만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패턴도 있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짜증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밥을 먹으라고 한번 먹어요를 짜증나는 그런 운율로 한번 해보세요. 밥 먹어요. 이렇게 하시죠. 혹은 누구에겐가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그 명령을 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밥 먹어요. 이렇게 아주 짧게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말하죠. 이렇게 여러분의 정서를 표현하는 다른 종류의 그 억양이 그 말마디의 끝에 실려서, 문장의 끝에 실려서 이제 그 여러분의 정서라든지 문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밥 먹었니?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밥 먹었니?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마지막을 낮췄다가 올리는, 끌어서 낮췄다가 올리는 그런 패턴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럴 때는 문법적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밥 먹었니? 이렇게도 의문문이 되고 밥 먹었니? 이래도 의문문이 되죠. 하지만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소위 이제 뉘앙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뉘앙스 어떻게 다르죠? 어떤 게 더 친절한 운율로 느껴져요?
그렇죠. 낮았다가 이렇게 올리는, 끌어서 올리는 그런 패턴이 더 친절하게 느껴지죠? 밥 먹었니? 이렇게요. 이럴 때 여러분이 아, 저 사람 좀 더 친절하게 말하는구나. 부드럽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올리는가 내리는가 어떤 억양을 갖는가가 문장의 끝에서 어떤 음높이 패턴을 갖는가가 문법적인 의미도 가져오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화용적 의미, 정서적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의 끝에 오는 이런 운율들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명령조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친절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땠어요 오늘 강의? 여러분 그 운율을 어떻게 구사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말하기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관관계가 있으니까요. 서울말에 어떤 운율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이미 손 어때껌이네. 아지, 혜택금 한 통만 주시오. 혜택금 없는데. 혜택금이 없다니라. 장난치지 말고 얼른 주시오. 바쁜게. 진짜?